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살롱 구독자 여러분, 다들 평안한 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벌써 몇 년째 사연살롱을 즐겨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집안일을 할 때마다, 특히 설거지를 하거나 걸레질을 할 때마다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언젠간 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서 보내볼까 싶었는데 마침 이번에 직장에 오랜 휴가를 쓰게 된 저희 딸아이가 함께 있어서 이렇게 제 이야기도 적어보게 되었네요. 저는 배움이 짧지만 저희 딸은 제 엄마랑 다르게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던 아이거든요. 저는 참 가족복이 많은 것 같아요. 머리도 명석한 데다 착하고 생각이 깊은 저희 딸 말고도 자상하고 멋있는 남편도 있었거든요. 언제 어디서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이제 여든을 바라보고 있는 저는 이런 저희 가족들 덕분에 지난 세월을 참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얼마 전에 오게티처럼 발생했던 그 사건만 빼면 말이죠. 그 사건은 참 한마디로 설명하긴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께 제대로 설명드리기 위해선 제가 나고 자란 배경부터 설명드려야 할 것 같네요. 편의상 모든 이야기를 서울말로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려서부터 물질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제 고향은 제주도였고 할머니, 엄마, 이모들을 따라서 물에서 지내는 게 그냥 제 인생의 전부인 줄만 알았죠. 그런 제가 세상에 대해 눈을 뜰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제 남편 덕분이었답니다. 남편과 저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정말 신기한 우연으로 만나서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여느 때처럼 물질을 하던 어느 날, 저는 물 밖으로 나가려고 올라가다 물 위에서 어떤 남자가 풍덩 바닷속으로 떨어지는 걸 목격했어요. 그런데 허우적거리는 폼이 딱 봐도 수영을 못하는 것 같더군요. 저희 이모들이 혹시나 누가 물에 빠지면 절대 바로 구해주지 말고 그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하라고 알려준 적이 있어서 저는 이모들한테 배운 대로 한참 그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힘이 빠졌을 때 데리고 물으로 나갔어요. 그 사람은 한동안 물을 토해내고 정신을 못 차리더니 어느 정도 진정이 된 후엔 대뜸 제게 화를 내더군요. 아니, 사람이 죽어가는데 후딱 안 구해주고 뭐 하는 겁니까? 옷도 시커멓게 입어가지고 난 무슨 저승사자인 줄 알았잖아요. 바로 구했으면 둘 다 죽었어요. 안 그래도 아저씨 힘 다 빠진 줄 알고 간 건데. 아저씨가 갑자기 젖먹던 힘까지 끌어와갖고 내 다리를 붙잡았잖아요. 힘이 어쩜 그리 우악스럽게 센지 하마터면 나까지 저승사자 볼 뻔했네. 내가 다리를 잡았다고요? 기억도 못하면서 왜 물에 빠진 거 구해준 사람한테 승질을 내요? 다리에 이거 멍들겠네. 미안하게 됐습니다. 나도 아까는 놀라서 그랬나 봅니다. 살려고. 그 남자는 멋쩍어 하며 저에게 사과를 했죠. 왜 갑자기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바다 한가운데에 떨어졌냐고 하니 누군가 그 사람에게 근처 섬을 구경시켜주겠다며 배를 태우더니 가진 돈을 전부 뺏고 바다로 밀어버렸다더군요. 제가 없었으면 정말로 죽을 뻔했던 거였죠. 마을 주민으로서 외부인이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게 마음이 좋지 않아 일단 경찰서에 데려다 주긴 했어요. 물론 그 시대엔 CCTV도 없고 사람도 적었으니 범인을 찾을 수는 없었죠. 그 남자는 가방에는 돈 말고 중요한 건 없었으니 됐다며 웃어 보였지만 당장 물에 쫄딱 젖은 채로 오갈 데가 없어진 그 사람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왔죠. 저희 집은 대가족이 살고 있어서 크기도 했고
남는 방도 있었거든요. 데려가면 엄마랑 이모, 언니들이 밥이라도 먹이고 재워주기라도 하겠지 싶었죠. 당시 어린 처녀였던 제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서울 남자를 집으로 데려가니 온 집안 식구들, 아니 동네 이웃 주민들까지 아주 난리가 났어요. 다들 저희 집에 반찬을 갖다 준다는 핑계로 슬쩍 그 사람을 보고 가거나 대놓고 말을 걸기도 했죠. 하지만 당시 어른들은 사투리가 너무 심해 그 남자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결국 제가 또 옆에 붙어서 통역을 해줘야 했죠. 금영이 너는 왜 저분들처럼 사투리가 심하지 않아? 아무리 막내라도 저분들 손에 컸을 텐데 신기하네. 나야 아버지 살아계실 땐 육지도 많이 가고 육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랬으니까요. 아버지가 그리고 서울말도 많이 알아놔야 된다고 해서 많이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요. 나도 동네 사람들이랑만 있으면 사투리 쓰죠. 지금은 아저씨랑 말하니까 서울말 쓰는 거예요. 지금 쓰는 말이 서울말은 아니지. 단지 네 말투는 저분들만큼 심한 사투리를 안 쓰는 것뿐이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아저씨랑 말할 때는 서울말 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런 걸로 하고. 근데 너 왜 자꾸 나보고 아저씨라 그래? 나 그래봤자 너랑 4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오빠라고 해, 오빠라고. 참나, 아저씨는 어른이잖아요. 너도 곧 어른이거든? 그렇게 그 사람과 티격태격하며 지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정이 들고 말았어요. 저희가 기껏 돈을 모아 서울로 다시 가라고 보내놨더니 그 사람은 제주도가 마음에 든다며 또다시 내려와 저희 집에서 지내더군요.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2해가 지난 뒤 저는 그 사람 말대로 곧 성인이 되었고 저희 2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저희 가족들만 참여한 조촐한 결혼식이었죠. 사실 남편의 가족은 서울에서 유명한 의사 집안이라고 했는데 가족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굉장히 심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어른들이 싫었던 막내 아들인 남편은 가족들과 의절하다시피 집을 나와 지내고 있는 거였고요. 게다가 듣도 보도 못한 시골 처녀인 저와 결혼을 한다는 소식에 시댁 식구들은 아예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요. 어차피 형이 좋은 의사가 되었으니까 우리 부모님도 나 같은 건 없어도 상관없을 거야. 괜히 우리 가족들 찾아오면 분위기만 망치지 좋을 거 없어. 차라리 아무도 안 와서 난 너무 다행이야. 남편이 그렇다고 하니 저도 더 이상 시댁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죠. 시댁 식구들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어쨌든 결혼 후 그 전까진 한량처럼 지내던 남편은 놀라울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저희 지역엔 한창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온 동네가 난리였는데요. 저희 남편은 이런 일을 기회로 삼아 건물 짓는 일에 뛰어들더니 이내 번듯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자리를 얻어내더군요. 그리고 그곳에서 꽤 큰 돈을 벌어왔죠. 원래 저희 신혼집도 작지만 있을 건 다 있는 깔끔한 곳이었는데 남편이 큰 돈을 벌면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저희 딸을 얻게 된 거고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큰 세상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저희 딸이 국민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하루는 남편이 아이를 재우고 와서 저에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내가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육지로 이사 가자. 육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유빈이가 내년이면 국민학교를 들어가잖아. 우리 애를 이렇게 좁은 섬에서 키울 수는 없어. 아무리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전부 여기 있는데 괜히 낯선 동네 가면
마을 사람들 텃세나 당하고 적응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유빈이를 여기서 키울 수는 없어. 사람이 넓은 세상을 봐야 생각도 트이고 시선도 달라지는 건데 난 그걸 너무 늦은 나이에 깨달아 버렸지만 우리 아이는 그렇게 살지 않길 바래. 당신도 우리 딸이 우리보다 더 좋은 삶을 살길 바라잖아. 그거야 그렇죠 뭐. 당신이 아무래도 더 많은 경험을 했으니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난 평생 물질만 해오던 사람인데 갑자기 육지로 가면 무슨 일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걱정 마. 내가 봤을 땐 당신도 머리가 좋은 여자야. 다만 여지껏 이 좁은 세상에만 살다 보니 물질 말고 다른 일을 할 기회가 없었던 것 뿐이지. 일단 육지로 나가면 당신도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무모한 짓이긴 했어요. 남편이야 일자리를 어느 정도 미리 알아보고 육지로 올라왔지만 저는 정말 아무런 연고도 사전 지식도 없이 막무가내로 올라왔거든요. 어쨌든 딸은 육지에 있는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남편 역시 미리 알아보았던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하루하루 낯선 그곳에서 살아가는 게 처음엔 좋기만 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바다에 놀러 가면서 남편도 딸도 둘 다 물개처럼 수영을 잘하게 되었고 긴 연휴가 있을 땐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기도 했어요. 서울도 가보고요. 하지만 제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얘기가 좀 달라지게 되었죠. 저는 백화점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텃세가 여간 심한 게 아니었거든요. 요리야 어려서부터 많이 해왔으니 일 자체는 어려울 게 없었는데 저한테는 앉아서 쉴 만한 의자도 안 내어주고 손님들한테 최대한 말 붙이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주의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원래 백화점 정책이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동료들은 점점 이상한 꼬투리들을 잡기 시작하더군요. 손님이 화장실이라도 물어보면 어쩌려고 손님 있는 데를 함부로 돌아다녀? 백화점 영업시간에는 최대한 밖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저도 화장실도 가고 식사도 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손님들이 물어보면 알려드리면 되죠. 제가 여기서 일한 지가 벌써 몇 달인데 그거 하나 모를까 봐요. 네 억양으로 설명해 주는 걸 손님들이 어떻게 알아듣느냔 말이야. 괜히 컴플레인 들어올 일 만들지 말라고. 제 억양이 뭐가 어때서요? 지금 언니도 저랑 잘만 대화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 꼬투리를 잡힐 때마다 당하고만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점점 더 미움을 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제 일만 실수 없이 해나면 된다는 마인드였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자리 하나는 잘 지켜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족들과 일을 시작해서 그런지 저한테 그런 억척스러운 면이 다 있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가장 윗선배인 언니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다급하게 절 찾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이냐며 묻자 병원에서 연락이 왔으니 빨리 따라와서 전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보세요? 네, 여기 땡땡 병원입니다. 조상철님 아내분 되시나요? 네, 맞아요. 무슨 일이시죠? 조상철 씨가 오늘 오후 1시 41분 사망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병원에 계세요. 그 말을 듣고 병원까지 어떻게 갔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제게 전화를 받으라고 말해준 분이 많이 도와줬던 것 같긴 한데 말이에요. 병원에 도착해서 자초지종을 들으니 남편이 거래처 사람들과 바닷가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는데 우리 딸 또래의 남자아이가 물에 빠진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급하게 구조대원을 불렀지만 눈앞의 아이는 당장 목숨이 위태로워 보였고 남편이 그 아이를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요. 불행 중 다행으로 아이는 살게 되었죠.
딸이 오기 전까지 전 미친 여자처럼 통곡을 했어요. 남편이 구한 아이의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고 갔죠. 생명의 은인이라면서요. 엉엉 울며 딸이 도착하고 다른 조문객들도 오시면서 저도 억지로 몸과 마음을 추슬렀던 것 같네요. 의외로 백화점 직원들이 많이 와줬더라고요. 와서 식사도 안 하고 꼬깃꼬깃한 지폐들을 모아 부조를 해주고 갔습니다. 그렇게 절 못살게 굴었으면서도 그때 보니 최소한의 인정은 있는 사람들이었더군요. 그리고 장례식 마지막 날에는 정말 의외의 인물들이 찾아왔어요. 그때까지 한 번도 만난 적 없었던 남편의 형이었죠. 그 전에 이미 연락이 갔을 텐데도 시댁 식구들 중 아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당연히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주버님은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남편에게 화를 잔뜩 내시며 엉엉 우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나서서 다독이고 진정을 시켜드려야 했을 정도로요. 한참 뒤 감정을 좀 추스른 뒤에 저는 아주버님과 처음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눠볼 수가 있었어요. 어쩌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원래 수영은 할 줄도 모르는 놈이. 제가 수영을 가르쳐줬거든요. 회사 사람들이랑 근처에 있다가 어린애가 물에 빠진 걸 봤대요. 그래서 유빈이라고 했죠. 딸은 몇 살이에요? 올해 11살이에요. 많이 컸네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실래요? 그래도 재수 씨랑 조카 소식을 들어야죠. 아, 네네, 그럼요. 적어드릴게요. 연락처를 받은 아주버님은 장례식 절차가 모두 끝나고 납골당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그 이후 그냥 가신 줄 알았는데 장례 비용을 전부 계산해주고 가셨더라고요. 많이 놀랐지만 전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냥 감사하다고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주버님 입장에서 뭐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서 그러셨을 테니까요. 저는 남편을 보낸 뒤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리고는 그 전보다 훨씬 더 바쁘게 살았죠. 백화점 동료들의 텃세가 사라져 일은 편해졌지만 그것만으로는 제 딸을 키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보다 늦게 들어온 직원 중 마음이 잘 맞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랑 같이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저 밥차였는데 시간이 지나며 점점 번듯한 케이터링 회사로 거듭나게 되었죠. 사업이 잘 되면서 저희는 지역을 넘나들며 출장을 다니게 되었고 큰 돈을 벌며 직원도 하나 둘씩 두게 되었어요. 하늘이 도우신 거였죠. 저는 다행히 딸을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었고 대학까지 보내줄 수 있었어요. 저희 딸은 어려서부터 남편을 닮아 공부를 정말 잘했던 아이였어서 대학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명문대에 진학을 했답니다. 사업도 잘 되고 딸도 제 앞가림 잘하는 영특한 아이였다 보니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할 때까지 저희는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딸이 저에게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를 보여주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혹시 다음 주나 다다음쯤? 남자친구가 주말에 여기 동네로 올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볼래? 남자친구를? 웬일이야? 그 전에 사귀었던 사람들은 엄마 보여준 적 없으면서. 뭐 그거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였지. 엄마도 스케줄이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만날래? 그래, 나야 뭐 너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알면 좋지. 딸은 묘하게 상기된 얼굴로 어울리지 않게 수줍어 하더군요. 평소에는 당차고 똑부러지기만 한 아이가 말이에요. 쑥스러워하면서도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겠다는 게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진지한 만남이기 때문이란 걸 저도 모르진 않았죠.
그래서 저도 나름 옷도 머리도 신경 써서 딸의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딸의 남자친구는 치과 의사였는데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딸과는 지인 소개로 만났는데 처음 봤을 때부터 잘 맞았다고 해요. 치과 의사라고 해서 돈은 잘 벌겠구나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별로 좋아하진 않았겠다 싶긴 했죠. 복잡한 마음으로 딸의 남자친구를 만나는 자리에 일찍 나가 기다렸는데 잘 관리된 국산 세단이 카페 앞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딸의 남자친구였죠. 제가 먼저 카페에 들어와 있는 걸 알고 후다닥 들어와서 사과부터 하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유빈 씨 남자친구 최성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와 있었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아유, 반가워. 지금 2시 50분인데 뭐. 괜찮아. 내가 일찍 왔어. 혹시 간단한 케이크나 쿠키를 더 시킬까요? 디저트류 괜찮으세요? 유빈이 너 먹을래? 둘이 편한 대로 해. 난 괜찮아. 오빠, 케이크 2개만 사줘. 엄마 치즈케이크 좋아해. 그래? 알았어. 그럼 제 커피 시키면서 간단하게 사오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면 첫인상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딸의 남자친구는 처음 봤을 때부터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사람이 악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검소하고 실속이 있어 보였죠.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그 친구는 갓 20살이 되자마자 부모님 2분을 모두 사고로 잃은 뒤 3살 터울의 여동생을 홀로 뒷바라지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더군요. 여동생은 먼저 호주 사람이랑 결혼해 해외에 나가 살고 있고 혼자 가장 노릇을 하면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장남이자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잘 해내는 모습에다가 젊은 친구답지 않게 싹싹하니 우리 딸이 이런 친구와 결혼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이 생전에 여러 번 얘기하던 그런 권위주의적이고 재수없는 의사랑은 확연히 거리가 있어 보였어요. 저는 딸의 남자친구가 마음에 들었고 2사람은 이후로도 예쁜 연애를 하며 종종 저희 집에도 놀러 오다가 1년 뒤엔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2사람은 신혼집을 새로 장만하기보단 살던 사위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죠. 2사람의 직장이나 저희 집과 위치를 생각했을 때 거리도 괜찮고 원래 4인 가족이 살았던 집인 만큼 크기도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내부 인테리어를 조금 새롭게 하기로 했어요. 인테리어를 알아볼 때 딸과 함께 사위의 집으로 가보았는데 돌아가신 사돈 내외가 원래부터 잘 살았는지 집이 꽤 좋더라고요. 가끔 사위가 혼자 가장 노릇을 했다면서 아르바이트 경험은 전혀 없다고 해서 아무리 의대생이라 시간이 없어도 버는 돈 없이 생활이 가능한가 싶었는데 물려받은 유산도 상당했나 보구나 싶었죠. 어쨌든 사위가 생각보다 여유로워서 딸 가진 엄마로서 전 내심 안심했네요. 딸과 사위는 아름다운 결혼식을 마치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부부가 되었어요. 저는 2사람의 신혼생활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결혼 뒤에는 웬만하면 거리를 두려고 했죠. 같이 살던 딸은 출가 외인이 되었고 저는 사실상 제3자라고 생각했기에 자꾸 전처럼 생각하면 사위가 불편해할 것 같았어요. 요즘 인터넷에는 장모든 시모든 결혼한 자녀한테 자꾸 연락해서 놀자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거리를 두니 딸도 제 뜻을 아는지 저랑 1대1로 연락만 하고 전처럼 사위랑 같이 만나자는 얘기는 잘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사위가 연락을 자주 하더라고요. 늘 먼저 저에게 연락했고 시간 날 때마다 주말에 놀러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딸과 함께 자주 놀러 왔어요. 최서방 일도 바쁠 텐데 이렇게 자주 놀러 오지 않아도 돼. 명절 때만 와도 괜찮다니까. 일정 비면 다음엔 그냥 집에서 쉬어. 어? 아니에요. 장모님 집에 오는 게 쉬는 거죠 뭐. 둘이서 조용히 시간 보내는 날도 많아요. 깻잎장이랑 오이 소박이 좀 했어. 이따 갈 때 가져가. 먹고 싶은 반찬 혹시라도 있음 얘기하고. 된장찌개요. 장모님 된장찌개가 진짜 맛있잖아요. 주기적으로 꼭 생각난다니까요. 혼자인 절 챙겨주려는 사위 마음이 고맙고 기특해서 전 딸과 사위가 올 때마다 생일상처럼 밥상도 차려주고 가져가서 먹을 밑반찬까지 미리 싸놓곤 했죠.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근데 장모님, 저번에 주신 겉절이는 너무 짜던데요. 좀 더 슴슴했으면 훨씬 맛있었을 텐데. 아, 저번에 가져간 제육 있잖아요. 조금 심심했어요. 양념이 좀만 더 매웠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번에 주시는 무생채는 저번보다 좀 달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아이, 장모님, 저 음식 달게 먹는 거 아시면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사위가 반찬 투정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전혀 그런 말 없이 잘만 먹었는데 자주 만나고 서로가 편해지면서 점점 이러쿵저러쿵 지적질을 하더군요. 오죽하면 저희 딸이 짜증을 내며 주는 대로 감사히 먹으라며 한 소리를 했는데 사위는 그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지적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저도 좋은 마음으로 음식을 해준 건데 은근히 열이 받더군요. 그래도 저 대신 딸이 그때마다 사위를 나무라니 저까지 나서서 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위가 없는 시간 쪼개서 절 보러 와주는 게 여전히 고마웠거든요. 하지만 얼마 뒤 저는 사위에게 정말 크게 실망하게 되는 일을 겪고 말았는데요. 저희 친정엄마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시면서 제가 언니들과 함께 친정집에 내려가 지내는 날이 많았을 때였어요. 제가 케이터링 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친정 일을 도우며 지내자 딸과 사위도 저희 친정으로 내려오는 일이 많았죠. 사위는 결혼식 때만 저희 친정 식구들을 보고 실제로 제주도로 내려온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집을 본 사위의 반응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저희를 무슨 난민처럼 보는 거예요. 화장실에 저 자주색 변기는 뭐야? 저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색만 저럴 뿐이지 이모들이 늘 청소해서 깨끗해. 왜 이리 유난이야? 요즘 저런 색 몰딩이면 사람들 다 기겁하는 거 몰라? 주방은 또 왜 이리 천정이 낮아? 이런 데서 사시는 거야? 따뜻하고 깨끗하고 잘만 쓰는데 뭐가 문제야? 할머니랑 이모들 키에는 이게 딱 맞는 거야. 호들갑 좀 그만 떨어. 이런 집에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거야 대체? 할머님이 말씀하시는 거 알아듣지도 못하겠어. 당신더러 서울 깍쟁이라고 하신다. 제발 얌전히 좀 있어. 사람 많이 사는 집이라서 이런 거야. 서울 말을 알아들으셔? 뭐라고? 당신 정말. 저희 친정집이 아무래도 옛날 집이라 낡긴 하지만 어디 고장나거나 불편한 곳 있으면 그때그때 수리를 했기 때문에 깨끗하기도 하고 저희 가족한테는 굉장히 편안한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위는 옛날 스타일을 최대한 유지해 놓은 걸 저희가 가난해서 인테리어를 못한 줄 알더군요. 보다 못한 딸이 사위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한참을 싸우고 오는 듯 했는데 그 이후에도 사위는 그 눈빛을 고치지 않았어요. 제가 기분이 나빠서 정 그렇게 불편하면 오지 말게. 우리 가족이 살아왔던 추억이 오롯이 담겨있는 곳인데 자네가 자꾸 무시하는 거 상당히 불쾌해.
우리 가족들도 다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말이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당분간 우리 집에도 오지 말게. 라며 사위한테 엄한 목소리로 화를 내자 사위는 쭈뼛쭈뼛 눈치를 보더니 그 이후로는 정말로 저희 친정집에도 제 집에도 오지 않았어요. 말을 잘 들으니 더 부하가 치밀더군요. 결국 그 이후 사위와의 관계는 상당히 멀어지게 되었죠. 저희 친정엄마는 결국 몇 개월 뒤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연세가 굉장히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 모두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조문객들도 엄마가 장수하셨다며 위로를 했지만 그럼에도 슬픔이 줄어들진 않더군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희 가족들은 정말 많이 슬퍼했어요. 그렇게 밉던 사위였는데 그래도 와서 묵묵히 일을 도우고 슬퍼하는 가족들을 챙기니 고마웠죠. 그러던 사위가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둘째 날 몇 시간 정도 자리를 비워야 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저희 아주버님이 와주셨더라고요. 연락은 드렸지만 이렇게 찾아와 주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재수 씨가 우리 병원에 기부하는 돈이 얼만데 와야죠. 기운 차려요. 재수 씨만 봐도 평생 선하게만 사신 분이라는 거 알겠어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감사해요, 정말.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마침 자리도 많은데. 요즘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바로 가야 해요. 미안합니다. 사실 전 아주버님이 오실 거라고 전혀 예상치 못했기에 내심 놀랐어요. 아주버님은 몇 년 만에 뵙는 건데도 참 한결같으셨죠. 저랑 한동안 안부를 나누고 딸과도 인사를 나누신 뒤 가셨는데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를 보내드린 슬픔을 이길 힘을 덕분에 참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한동안은 일에 매진해서 살았어요. 괜히 이런저런 잡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낫더군요. 그리고 새삼 제가 음식을 나누는 직업을 가졌다는 게 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라는 건 어쨌든 사람들한테 힘이 되어 주는 거니까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제 자신에게도 힘이 됐죠. 그렇게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 같네요. 어느 날 사위가 뜻밖의 소식을 알려왔어요. 개인 치과를 개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는 거의 다 끝났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열심히 살더니 자신만의 결실을 맺게 된 사위가 참 대단해 보였죠. 제 아들이 그런 것처럼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치과를 개원하기 직전에 개원식도 진행한다고 하길래 제가 나서서 케이터링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요? 아유, 정말 감사해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됐어, 뭘. 이게 내 개원 선물이야. 비용은 따로 내지 말게. 어떻게 그래요, 장모님. 조금이라도 지불할게요. 아니야, 됐어. 됐어. 정말로 주지 마. 알겠지? 네. 대신 선물이라도 마련해 볼게요. 저 진짜 이거라도 해야지 제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어느새 예전처럼 서로 가까워진 저와 사위는 그렇게 함께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개원식을 준비했어요. 그날은 일하던 병원에서 동료들과 교수님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특별히 고급진 메뉴로 음식을 꾸렸죠. 개원식 당일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재료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사위의 치과로 향했는데요. 미리 정해진 자리에 부지런히 음식들을 세팅하는데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니던 사위가 저에게 인사를 하려고 왔어요. 근데 사위가 절 보자마자 아연실색하는 표정인 거예요. 세상에, 장모님 이렇게 입고 오셨어요? 왜?
이게 우리 회사 유니폼인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오늘 손님들 오신다고 해서 자네 생각해 특별히 하얀색으로만 단정하게 입었는데. 그래도 주방 옷이잖아요. 오늘 제 개원식인데 장모님이 이렇게 입고 계시면 어떡해요. 손님들 오시면 장모님 소개도 해드려야 하는데. 다운 참. 사위는 잔뜩 실망한 표정으로 저에게 볼멘소리를 했어요. 제가 그때 입고 있었던 옷은 대단히 남루한 옷도 아니고 새로 포장지를 뜯은 새 옷이었어요. 아래는 검은 바지에 위에는 흰 브라우스였고요. 다만 소재가 주방 유니폼처럼 조금 두껍고 빳빳한 면 소재였죠. 그래도 이 정도면 누구한테 보이기에 남루하지도 않고, 게다가 제가 음식을 해야 하니 다들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름 다 생각을 하고 입고 온 건데 보자마자 짜증부터 내는 사위한테 저도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는데 마침 안쪽에서 다른 사람이 사위를 부르더군요. 사위는 급하게 그쪽으로 뛰어갔죠. 저는 기분이 매우 나빠진 채로 하던 일을 마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개업식은 잔잔하게 흘러갔습니다. 약속 시간 전부터 손님들이 정말 많이 왔고 저도 곧 바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위 역시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바빴고요. 초반엔 의사 동료들이 아닌 동창들이나 동네 친구들이 찾아온 것 같았는데요. 사위는 그 사람들에게 절 단 한 번도 소개하지 않았어요. 소개를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제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사위를 의식하면서도 저도 나름대로 바빴기 때문에 이렇다 할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중간에 저희 딸도 와서 제 일손을 돕기 시작했죠. 제 딸이 저와 함께 일하자 사위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절 몇몇 친구에게 장모라고 소개해줬고요. 그러다가 잠깐 딸이 새 음식을 가지러 간 사이였어요. 갑자기 사위가 허겁지겁 저에게 오더니 제 손목을 끌고 원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곤 원장실 안에 있는 화장실 문을 열어 절 무작정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자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아이, 장모님, 그게요, 잠시만요.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갑자기 왜 여길?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여기 좀 계속 계실래요? 여기? 왜? 지금 교수님들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유를 말해줘야 나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아냐. 그때 밖에서 사위를 찾는 소리가 막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위가 원장실 문 밖에다 잠시만요 라고 소리를 지르며 절 억지로 화장실 안에 우겨 넣는 겁니다. 아이, 쪽팔리니까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요리하는 장모님을 소개해요. 사투리도 그렇고. 하여간 잠깐만 나오지 말고 여기 계세요.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분들 오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이봐, 최서방. 지금 무슨 소릴? 제가 황당해하는 사이 사위는 재빨리 화장실 문을 쾅 닫아버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곧바로 화장실 문을 박차고 나갔죠. 그리고 원장실 문까지 벌컥 열어 젖히고 밖으로 나가자 주변 사람들이 전부 제 쪽을 쳐다보더군요. 어느새 병원 로비 반대편까지 가 있었던 사위는 제 쪽을 쳐다보고는 뜨악한 표정으로 다급하게 제 쪽으로 다가오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원장실 문 바로 앞에 있던 사람들이 더 빨랐습니다. 거기 서 있던 교수들이 절 보고 반갑게 먼저 인사를 해온 것이었어요. 아니, 권 여사님이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어머, 안녕하세요. 허 교수님, 교수님이야말로 여기 어쩐 일이세요?
저도 아는 얼굴이 보여 내심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교수님들과 함께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물었죠. 급하게 다가왔다가 교수님과 인사하는 절 보고 당황한 사이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저희 장모님을 어떻게 아세요? 자네 장모님이 권 여사님이라니 내가 더 놀랐어. 아니, 자네 와이프 되시는 분이 조 이사장님 조카란 말인가? 네? 조 이사장님이요? 사위가 어리빠린 채로 저와 교수님들을 번갈아 보는 사이 저 멀리서 병원 안으로 막 들어오는 아주버님이 보였어요. 아주버님, 즉 자신이 다니던 병원 이사장이 들어오는 걸 본 사위는 얼굴이 창백해지기까지 했죠. 아주버님은 절 발견하자마자 다가와 인사를 했죠. 몇 년 만에 뵙는 건데도 편안한 분위기로 잘 지냈냐며 안부를 물어오셨어요. 로비 안에 있던 모든 교수님들이 아주버님을 발견하자 한 번,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절 뒤늦게 발견하고 한 번 더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군요. 사위는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진 상태였고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자 활발히 손님 응대를 하던 저희 딸도 아주버님을 발견하고 큰아빠 오셨어요? 하며 다가왔어요. 저는 저희 딸과 아주버님과 함께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했는데요. 한 두 마디쯤 했을까요? 갑자기 사위가 저희 사이를 끼어드는 겁니다. 이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장모님이랑 이렇게 인연이 있으신 줄 몰랐는데,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병원, 참, 오늘 케이터링도 다 제가 준비한 거예요. 아주버님 입맛에도 아마 잘 맞을 거예요. 잠시만 교수님들과 편하게 얘기 나누고 계시겠어요? 저희 사위랑 저는 잠시 얘기할 게 있어서요. 그러죠. 다른 교수들이랑도 인사 나누고 있을 테니 천천히 얘기들 나누고 와요. 아주버님이 가시자마자 저는 차가운 표정으로 사위를 쳐다봤어요. 사위는 멋쩍고 겁먹은 표정으로 절 보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전 사위를 원장실 문 쪽으로 밀치며 얘기했습니다. 아까 나보고 숨어 있으라던 그 못난 놈은 어디 갔나? 그 말 그대로 돌려주지. 자네나 어디 들어가서 찌그러져 있어. 쪽팔리니까. 제 말에 사위는 목까지 벌개져서 고개를 못 들고 쩔쩔맸어요. 제 말을 듣고 딸은 깜짝 놀라며 사위를 다그쳤죠.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엄마한테 무슨 잘못했어? 그런 게 아니라면 엄마가 갑자기 이럴 리가 없잖아. 꾸물거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뭐라고 했냐니깐? 요리하는 장모 다른 손님들한테 보여주기 쪽팔리댄다. 그러면서 날 원장실 안에 있는 화장실에 가두려고 하더구나. 뭐라고? 당신 엄마 말 진짜야? 정말 우리 엄마한테 그딴 소리 했냐고. 안 되겠다. 이리 들어와.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딸은 사위의 멱살을 잡고 원장실 안으로 들어갔고 그 사이 저와 아주버님이 다른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사위가 한동안 자리를 비워도 별로 찾는 사람도 없더군요. 어쩌다 한두 사람이 최 원장 어디 갔냐고 물으니 아주버님이 대충 둘러대 주셨고요. 나중에 얘기를 나눠보니 멀리 계신 줄 알았던 아주버님이 저희 일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눈치가 엄청 빠르셨어요. 한참 뒤 원장실에서 나온 사위는 어색한 표정으로 늦게나마 손님들과 어울렸고 잠시 저희 아주버님께 불려가 구석에서 한동안 둘이 얘기를 했어요.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위는 거의 울듯한 표정이었죠. 그렇게 그날은 모두 사위와 어색해진 채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저도 기분이 이미 상당히 상해 있었기에 개업식을 마치는 대로 뒷정리를 직원들에게 맡긴 뒤 나와버렸고 아주버님은 이미 그 전에 가시고 없었어요. 그리고 저녁 늦게 딸이 제 집으로 와서 자더군요. 대충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아 저는 딸에게 이것저것 묻지 않고 조용히 혼자 있게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잔뜩 피폐해진 몰골로 사위가 제 집 앞을 찾아왔습니다. 사위는 초인 정도 누르고 문도 두드리며 대화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와 딸은 한참 동안 대꾸도 안 하고 있다가 1시간쯤 뒤에 나갔죠. 계단 난간에 처량하게 앉아있던 사위는 드디어 문이 열리자 용수철처럼 앉은 자리에서 튀어오르더니 저희한테 냅다 무릎부터 꿇더군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그날 했던 실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였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모님,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 이번만 실수한 거 아니라고 했지? 그 전에 우리 이모들한테 한 건? 그 전에 반찬 가지고 웃기는 소리 한 건? 사과할 거면 지금까지 우리 엄마한테 실수했던 모든 걸 사과해야지. 네, 아내 말이 맞아요. 이전에 제가 장모님 가족분들께 한 말, 그리고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들까지 모두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바보 천치 같은 놈이었어요. 저 정말 어젯밤을 꼬박 새워서 뉘우치고 또 뉘우치고 왔어요. 장모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 정말 유빈이랑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자네가 정말로 뉘우쳤는지 내가 어떻게 아나? 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믿지 않아. 막말로 어제 이 사장님이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자네가 지금처럼 나한테 무릎까지 꿇었을 일은 없었을 것 아닌가. 내가 자네 생각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걸 몰랐다면 끝까지 이런 사과는 받지 못했겠지. 나는 자네가 자네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겐 그렇게 막대하는 인간이라는 거 자체가 마음에 안 드네. 자네의 그 썩어빠진 인성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못 고친다면 우리 유빈이랑은 헤어지는 게 맞아. 네. 장모님 말씀이 다 맞아요. 제가 그런 인성을 못 고치면 헤어지는 게 맞죠. 하지만 저 정말 고칠 거예요. 제가 제대로 개가천선하는지 아닌지 한 번만 지켜봐 주세요. 저 정말로 제대로 반성했어요. 그래, 자네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니 그럼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어. 하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땐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알겠어? 네, 장모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우리 엄마가 착하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 주는 거지. 다음엔 진짜 얄짤없을 줄 알아. 그땐 엄마가 말려도 내가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알았어. 딸은 사위에게 한 번 더 으름장을 놓았어요. 제 배로 낳은 제 아이라서 알 수 있는데 당시 딸이 그 말을 한 건 100% 진심이었어요. 사위한테 정말 단단히 화가 난 데다 크게 실망까지 했으니까요. 그래도 사위가 자신의 잘못을 그만큼 뉘우치니 저희 두 모녀는 화를 풀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사위는 보란듯이 달라진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저희 언니들, 이모들을 만나러 갈 때 본인도 같이 가겠다고 따라오면서 선물도 양손 가득 사들고 왔어요. 매번 선물을 들고 갈 필요는 없다고 저희가 말리니 가서 언니들과 이모들한테 얼마나 싹싹하게 구는지 몰라요. 쓸데없이 꼬투리 잡는 반찬 투정도 그만뒀고요. 그렇게 반년 정도 지나니 저희 모녀의 마음은 이미 다 풀어졌고 전보다 사위와 더 화목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요. 두서없는 이야기였지만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